네 엄마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돈 없으면 빌리러 다니든가.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열리던 날, 나는 3년 전 결혼식 때 샀던 미색 원피스를 입고 호텔 연회장 구석에 서 있었다. 이 원피스는 세탁을 너무 많이 해서 색이 바랬고 목덜미의 레이스 끝에는 보풀이 일어 있었지만 내 옷장 속에서 가장 체면치레할 수 있는 유일한 옷이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는데 문득 낯선 기분이 들었다. 28살, 결혼 5년 차이. 그런데 나는 번듯한 새 옷 한 벌조차 없었다. 반면 시어머니는 어떠한가? 지금 시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짙은 보라색 샤넬 정장을 입고 손목에는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번쩍이는 까르띠에 팔찌를 차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이하며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다. 200여 명. 시어머니는 자신의 칠순 잔치에 무려 200명이 넘는 사람을 초대했다. 나는 손에 쥔 리모컨을 꽉 쥐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지난 5년 동안 이토록 차분한 기분은 처음이었다. 며느리는? 수아는 어디 가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려왔다. 언제나처럼 거만하고 날선 목소리였다. 어서 와서 손님들 맞으라고 해. 구석에 처박혀서 저게 무슨 꼴이야.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연습해둔 단정한 미소를 지으며 인파를 헤치고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죽거렸다. 옷꼬리 그게 뭐니?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새 옷 하나 못 사 입어? 나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요. 빠듯해.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비아냥거렸다. 준호가 매달 월급을 나한테 맡기는데 내가 너희를 굶기기라도 한단 말이니? 내가 살림을 할 줄 몰라서 돈을 흥청망청 쓰는 거겠지. 돈을 흥청망청 쓴다라. 나는 시어머니의 손목에서 빛나는 3천만 원짜리 까르띠에 팔찌를 바라보며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주방 쪽이나 한번 가봐. 음식 나오는 순서 틀리지 않게 잘 챙기고. 그리고 내가 준비했다는 그 깜짝 영상 제대로 된 거 맞니? 네, 다 준비했어요.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오늘 처음으로 내게 미소를 보였다. 그래도 신경은 썼나 보구나. 가서 일 봐라. 나는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남편 준호의 곁을 지나쳤지만 그는 회사 동료들과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5년이다. 나의 남편은 이제 내 존재를 무시하는 것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주방 문을 여는 대신 그 옆에 있는 화장실로 꺾어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벽에 기대어 스르르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손안에 꽉 쥐었다. 이 작은 USB 안에는 지난 5년간 내가 겪은 굴욕과 지난 1년간 쏟아부은 나의 모든 피와 땀이 들어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썰물처럼 밀려왔다. 5년 전 결혼식 날,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과 결혼했다는 기쁨에 부풀어 있었다. 김준호. 서울대를 졸업하고 광화문에 있는 대형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월 600만 원을 버는 남자. 반듯한 외모에 점잖은 말투. 우리는 회사 워크숍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주고 내 생리일을 기억해주고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앞에서 기다려주던 다정하고 섬세한 남자였다. 그때 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완벽했다. 식장은 꿈처럼 로맨틱하게 꾸며졌고 하객들은 진심 어린 축복을 보냈으며 말끔한 턱시도를 입은 준호는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내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악몽은 신부 대기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식이 끝나고 패백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대기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지금처럼 아나무인은 아니었다.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내 손을 잡으며 가볍게 토닥였다. 수아야, 이제 진짜 한 가족이구나. 네, 어머니. 나는 얌전하게 대답하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준호가 일도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돈 관리 같은 건 잘 못한단다. 시어머니의 말투는 날씨 이야기를 하듯 자연스러웠다. 앞으로 월급은 나한테 보내라고 해라. 내가 관리해 줄 테니까. 너희 같은 젊은 애들은 살림할 줄 몰라서 돈 쥐어줘봤자 헛돈만 쓰기 십상이야.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결혼 전 준호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어머니, 나는 회사에서 재무팀에 있었기 때문에 돈 관리라면 어느 정도 안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잡고 있던 시어머니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얼굴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너 지금 이 시어미를 못 믿는 거니?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소름이 끼쳤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예상치 못한 일이라. 예상치 못했다니?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준호는 내가 힘들게 키운 내 아들이야. 아들 월급을 엄마가 관리해주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니? 갓 들어온 며느리가 벌써부터 시어미를 의심해? 나는 입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손을 맞잡고 있는 우리를 보며 그가 웃으며 물었다. 어머니, 두 분 무슨 이야기 하세요? 시어머니는 내 손을 놓고 아들을 향해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별거 아니다. 수아한테 앞으로 계획을 좀 이야기하고 있었어. 준호야, 너 앞으로 월급은 엄마한테 보내라. 엄마가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너희 집 살 때 보태줄게. 준호는 나를 힐끗 보더니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나에게는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달 6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 580만 원을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우리에게 생활비로 남겨진 돈은 고작 20만 원이었다. 20만 원. 서울에서 20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행히 집은 회사 사택이라 월세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수도세, 관리비, 인터넷 요금을 합치면 5만 원이 나갔다. 준호가 출퇴근하며 쓰는 교통비 충전에 2만 원이 필요했다. 남은 13만 원으로 두 사람의 한 달 식비와 생필품을 해결해야 했다. 나는 지독하게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갔다. 마트 채소 코너에 서서 한참을 비교하다가 결국 가장 싼 콩나물과 배추만 집어들었다. 고기는 거의 사지 않았다. 어쩌다 가장 싼 대패 삼겹살 한 팩을 사면 그걸로 새끼 반찬을 만들었다. 나는 마트가 문 닫기 직전에 가는 법을 터득했다. 그 시간이면 도시락과 빵이 할인에 들어가고 샌드위치는 반값, 초밥은 1+1 행사를 했다. 나는 늘 야근하다 늦은 척하며 밤 10시에 다음날 아침거리를 사러 갔다. 하지만 그렇게 아끼고 아껴도 돈은 늘 부족했다. 결혼 후 3개월째 되던 날, 수요일 오후였다. 그날을 똑똑히 기억한다. 저녁을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 있었다. 남은 건 유통기한 지난 케첩 반 통과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계란 한 알뿐이었다. 지갑을 탈탈 털어보았지만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다. 2만 원. 월급날까지는 아직 12일이나 남아 있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멍하니 빈 냉장고를 바라보았다. 막막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생활비가 떨어졌어. 이번 달만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다음 달 것 좀 미리 당겨받을 수 없을까? 수화기 너머로 준호의 짜증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살림을 못해? 보름 만에 돈을 다 썼어?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 관리비가 좀 올랐고 됐어. 그가 말을 끊었다. 우리 엄마한테 달라고 해. 돈 다 엄마한테 있잖아. 나 지금 회의 중이니까 끊어. 전화는 매몰차게 끊겼다.
거리는 신호음이 유난히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나는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결국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어머니, 저기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요. 혹시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다 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조소가 가득했다. 박수아, 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니? 내가 매달 20만 원이나 주는데 그게 모자라? 돈 쓸 때는 우리 준호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생각 안 하니? 어머니, 헛돈 쓴 게 아니에요. 정말로 좀 부족해서? 부족해. 부족하면 아껴 써야지. 우리 때는 월 10만 원으로도 한 달을 살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배가 불러서 절약할 줄을 몰라. 어머니, 됐다.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 싫구나. 나 지금 머리하러 가야 하니까 끊는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 전화가 다시 끊겼다. 부엌에 서 있는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날 밤, 준호는 야근을 하고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는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밥 안 하고 왜 그걸 먹어? 그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냉장고에 반찬이 없어.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눈을 피했다. 그럼 사오면 되잖아. 돈이 없어서.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경멸이 섞인 말투였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무능해? 집구석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해.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던졌다. 가서 장바 아껴 쓰고. 나는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돈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삼켰다. 고마워, 여보. 준호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컵라면을 2개나 먹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었다. 싸니까. 한 개에 800원, 2개 먹어도 1600원이면 되니까. 마트에서 뭘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싸니까. 나는 라면 국물과 함께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조금만 참자. 준호가 승진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결혼 첫 해 추석, 나는 대한민국 며느리의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명절 한 달 전부터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수아야,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할 거니까 내가 미리 장 다 봐놔라. 네, 어머니. 저는 4가지 부치고 녹두전, 김치전, 해물전, 육전 다 해야 한다. 떡국 육수는 사골로 이틀 푹 고아서 준비하고 제사상에 올릴 과일은 5가지 이상, 사과는 무조건 제일 크고 좋은 부사로 골라라. 시어머니는 끝도 없이 긴 목록을 읊어대더니 마지막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 덧붙였다. 장 보는데 한 30만 원 들 거다. 이번 달 생활비 보낼 때 같이 보낼게. 나는 한 달을 기다렸지만 그 돈은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추석 3일 전 나는 큰맘 먹고 물어보았다. 어머니, 그 장 볼 돈 말인데요. 무슨 돈? 시어머니는 금시초문이라는 듯 놀라워했다. 추석 장 보는 걸 나보고 따로 돈을 내라는 거니? 내가 매달 주는 20만 원은 뒀다 뭐해? 하지만 그건 평소 생활비잖아요. 제수용품까지 사려면 박수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내가 너희 돈 떼먹는다고 생각하니? 내가 돈 관리해주는 게 누구 때문인데? 다 너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와서 추석 음식 사는 돈도 아까워? 넌 이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거니?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그해 추석장은 내 신용카드로 받다. 53만 원 6개월 할부로 긁었다. 매달 원금과 이자를 합쳐 9만 원 가까이 갚아야 했다. 그 이후로 내 카드값은 한 번도 정분이 된 적이 없었다. 매년 추석과 설날은 내게 악몽이었다. 일주일 전부터 재료 손질을 시작해서 혼자 부엌에 처박혀 새벽까지 일했다. 전을 수백 장 부치고 떡을 몇십 근씩 뽑아내고 제사 음식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가끔 부엌에 들어와 지적질을 했다.
이전은 너무 탔잖아. 못 쓴다. 다시 붙여. 과일 놓는 위치가 틀렸잖아. 홍동백서 몰라? 며느리가 둔에 빠져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하니 원. 준호는 명절 때마다 본가에 왔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거실에서 시아버지와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다가 가끔 부엌 문턱에 서서 수고했어. 여보 한마디 던지고는 다시 술을 마시러 갔다. 차례를 지낼 때면 나는 얼굴도 모르는 조상님들께 절을 올려야 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서 매의 눈으로 감시했다. 허리 똑바로 펴. 구부정하게 그게 뭐니? 절할 때 손 위치가 틀렸잖아. 요즘 애들은 기본 예절도 몰라.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뼈마디가 시려오고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내가 울면 시어머니는 재수없게 운다고 할 것이고 준호는 준안 떤다고 할 것이고 시누이 은지는 옆에서 킬킬거리며 구경할 테니까. 은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가 결혼하고 2년 차가 되었을 때 은지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했다. 주말 오후 나는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여니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언니. 그녀가 생글생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저 은지예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물론 알아봤다. 결혼식 때 잠깐 봤으니까. 그때는 유학 중이라 3일만 있다가 다시 출국했었다. 은지 아가씨. 어서 와요. 언제 왔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놀래켜주려고 그랬죠. 은지는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다. 언니, 마실 것 좀 없어요? 목말라 죽겠네.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니나 다를까 은지는 물을 받아 마시더니 명품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언니, 이거 제가 외국에서 사온 핸드크림이에요. 선물. 나는 얼떨떨하게 선물을 받아 들었다. 제 거예요. 고마워요, 아가씨. 별말씀으로. 은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참, 언니. 제 가방 어때요? 예쁘죠? 그녀가 샤넬 로고가 박힌 가방을 내 눈앞에 들어 보였다. 조명을 받아 로고가 번쩍거렸다. 엄마가 졸업 선물로 사주신 거예요.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든 건데. 내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졸업 선물 한정판. 나는 본능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은지가 든 저 가방, 기본 모델만 해도 400만 원이 넘는다. 한정판이면 6, 700만 원은 좋게 할 것이다. 준호의 2달치 월급이다. 언니. 은지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방 참 예쁘네요. 은지는 만족스러운 듯 가방을 다시 무릎 위에 올리고는 유학생활 무용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친구랑 파리 가서 쇼핑한 이야기, 밀라노 패션위크 구경한 이야기,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간 이야기. 그녀의 자랑을 듣고 있자니 속이 점점 싸늘하게 식어갔다. 돌아갈 때가 되자 은지는 현관에 서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삐죽거렸다. 언니, 그 가방 너무 낡았어요. 좀 바꾸지 그래요? 그녀는 자신의 샤넬 가방을 톡톡 두드리더니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현관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은지의 가방 하나가 준호의 2달치 월급이다. 그런데 나는 새 옷 한 벌 못 사 입고 마트 할인 매대에서 파는 핸드크림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떤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다. 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어머니가 은지를 위해 강남의 오피스텔을 얻어주셨다고. 월세가 300만 원인데 국내에서 자리 잡으라고 큰돈 쓰셨다며 자랑스러워했다. 300만 원. 매달 300만 원. 그런데 우리 생활비는 고작 20만 원. 준호의 해맑은 얼굴을 보고 있자니 내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와 결혼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여보.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우리 생활비 좀 더 남겨두면 안 될까? 20만 원은 정말 너무 부족해. 준호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쳐다보았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다. 뭐가 부족해?
우리 엄마는 옛날에 식구 4명 데리고 15만 원으로도 살았어. 당신은 우리 둘만 챙기면 되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고? 시대가 다르잖아. 물가도 올랐고. 됐어.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을 잘랐다. 당신은 너무 나약해 빠졌어. 엄마가 돈 관리해주는 게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 나중에 목돈 모아서 집 사면 그때 편하게 살 수 있어? 그걸 좀 못 참아. 나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너는 왜 이렇게 철이 없냐는 듯한 그의 표정을 보자 목구멍이 턱 막혔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준호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니 방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켰다. 나는 어두컴컴해지는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무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 결혼 잘못한 거 아닐까?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도 내 남편이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심해도 남편의 어머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금만 참으면 다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게도 내게 진실을 보여주려 작정한 듯했다. 결혼 3년 차 되던 해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회사에서 야근하던 중에 아빠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엄마가 장 보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고 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가방을 낚아채듯 들고 병원으로 뛰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가 응급실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분 뇌경색 범위가 넓어서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비랑 입원 치료비까지 하면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일단 보증금으로 50만 원 먼저 수납해 주셔야 수술 들어갈 수 있습니다. 50만 원. 휴대폰 뱅킹 앱을 켰다. 잔액 34,500원. 손이 떨려왔다. 옆에 서 있던 아빠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아야, 내 엄마랑 내가 가진 돈 다 합쳐도 20만 원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어떡하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나는 제일 먼저 준호에게 전화했다. 여보,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비 보증금으로 5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어떻게 좀 안 될까? 준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50만 원. 그렇게나 많이? 엄마한테 전화해봐요. 돈 다 엄마한테 있잖아. 알았어. 어머니한테 할게.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한 뒤 시어머니 번호를 눌렀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쓰러지셔서 수술해야 한대요. 급하게 3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월급 나오면 바로 갚을게요. 뭐, 돈을 빌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우리 집 돈을 왜 사돈댁 병원비로 써? 내 부모 아픈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니? 어머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난 모른다. 내가 알아서 해. 그 돈은 우리 준호 집 사줄 돈이야. 함부로 손댈 생각 마라. 전화가 끊겼다. 나는 병원 복도에 서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집구석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부모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들은 남의 일 보듯 하고 있었다. 나는 벽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연락처에 있는 모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박수아입니다.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월급날 바로 갚겠습니다. 대학 동기, 전 직장 동료, 얼굴만 아는 사람들까지 닥치는 대로 보냈다. 답장은 계속 왔지만 대부분 거절이었다. 미안해. 나도 요즘 힘들어. 돈이 없네. 메시지를 보내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액정을 적셨다. 절망이 목 끝까지 차올랐을 때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입금 알림이었다. 입금 50만 원. 보낸 분 이승준.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승준. 대학 선배였다. 그가 나를 좋아했었다는 건 졸업하고 한참 뒤에야 건너들었다.
졸업 후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단체 문자를 돌릴 때 실수로 포함된 모양이었다. 곧이어 메시지가 하나 더 도착했다. 몸조리 잘하시라고 전해드려.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 힘들면 또 연락하고. 그 짧은 두 문장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울음이 터져나왔다. 나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거의 남이나 다름없는 선배는 내 절망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들은 차갑게 내가 알아서 해라라고 내뱉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가족인가? 엄마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한 달은 입원해서 지켜봐야 했고 재활 치료도 필요했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퇴근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 곁을 지켰다. 밤에는 병실 보조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회사로 출근했다. 준호는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안부 문자 한 통 없었다. 어느 날 밤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에서 졸다가 내릴 역을 지나치고 말았다. 비몽사몽간에 낯선 역에 내려 거리에 섰는데 문득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다. 박수아,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엄마가 퇴원하신 후 나는 결심했다. 떠나야겠다. 이혼은 아니었다. 그때의 나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 숨 쉴 구멍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박봉의 야근만 많은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길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한국에서 공무원 시험은 곳이나 다름없었고 7, 8년을 매달려도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했다. 나는 곧 30이었고 머리도 체력도 갓 졸업한 20대들을 따라가기 힘들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안정적인 직장, 나만의 수입, 그리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이 필요했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전화로 30분 동안 저주를 퍼부었다. 사표를 써. 내가 미쳤구나. 맞벌이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머니, 저 공무원 시험 볼 거예요. 공무원.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을 꿔도 야무지게 꾸는구나. 그 시험이 애들 장난인 줄 아니? 넌 그냥 게을러 터져서 일하기 싫은 거야. 나는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듣기만 했다. 어차피 익숙한 레퍼토리였다. 그 뒤로 만날 때마다 시어머니의 비아냥은 계속되었다. 아유, 우리 예비 공무원 나셨네? 공부는 잘 돼가니? 언제 합격해서 호강시켜 줄래? 나이 30 먹고 남편 등골 빼먹으니 좋니? 우리 준호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팔자 좋게 집에서 공부나 하고.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그리고 밤마다 베란다에 나가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책을 봤다. 우리가 사는 사택은 좁아터져서 베란다라곤 3평 남짓한 공간뿐이었고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다. 나는 짐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접이식 책상과 의자를 폈다. 그곳이 내 독서실이었다. 준호는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짜증을 냈기 때문에 그가 잠들고 나서야 몰래 공부할 수 있었다. 베란다에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웠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손가락 끝이 잘린 장갑을 낀 채 덜덜 떨며 문제를 풀었다.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다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 찬물로 세수하고 다시 앉았다. 그 시절 나는 살이 7kg이나 빠졌다. 볼이 움푹 패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퀭하게 내려앉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 머릿속엔 오직 하나뿐이었다. 반드시 합격한다. 3개월 뒤 필기시험 성적 발표 날이었다. 나는 전체 수석으로 필기에 합격했다. 모니터에 뜬 점수를 확인한 순간 나는 회사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그고 소리 죽여 울었다. 지난 3개월 헛되지 않았구나. 면접날 나는 치과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식 때 입었던 내게 남은 유일한 정장 한 벌을 입고 집을 나섰다. 면접 대기실은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들로 가득했다. 여자들은 피디 딱 떨어지는 세련된 정장에 화사한 화장을 하고
손톱까지 말끔하게 관리받은 상태였다. 나는 내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깃이 낡은 재킷, 다림질을 해도 펴지지 않는 주름. 네일 케어는커녕 찬물에 설거지를 하느라 거칠어진 손마디. 옆에 앉은 여자가 나를 힐끗 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숨길 생각조차 없는 경멸의 눈빛이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면접 예상 질문을 되뇌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면접관은 중년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었다. 분위기는 엄숙했다. 앞선 질문들은 무난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여성 면접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만약 세무조사를 하던 중에 비리 혐의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친척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기실 밖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민감한 질문이었다. 자칫하면 감점당하기 딱 좋은 함정 질문. 나는 2초 정도 침묵한 뒤 고개를 들어 면접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제 친척이 세무비리에 연루되었다면 저는 즉시 회피 신청을 하고 해당 사건을 다른 동료에게 이관하겠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제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규정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불법을 묵인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채점표에 무언가를 적어 넣었다. 일주일 후 최종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나는 종합 성적 2등으로 합격했고 세무조사과로 발령받았다. 세무조사과. 참으로 얄궂고도 완벽한 배치였다. 인사과 직원이 물었다. 박수아 씨, 조사관은 업무 강도가 세서 힘들 텐데 괜찮겠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꼭 가고 싶었던 부서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이 부서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이곳에서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출근 첫날부터 나는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지난 5년, 준호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5억 8천만 원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시어머니는 우리 집 사줄 돈이라며 모은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나는 업무 파악을 핑계로 시스템 조회 권한을 얻어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조회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무려 3채나 있었다. 강남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일산에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8억 원 상당의 단독 주택까지. 부동산만 도합 26억 원.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했더라? 우리 집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아껴 써라. 준호 월급 모아서 너희 집 사줘야지. 집을 사줘. 본인 명의 부동산만 정리해도 건설사 하나는 차리겠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더 파고들자 시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무역회사가 하나 튀어나왔다. 자본금 500만 원짜리 법인, 대표자는 시어머니 본인. 법인 세무 기록을 열어보니 기가 찼다. 지난 5년간 정상적인 무역 거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유일한 수입원은 경영자문료라는 명목으로 들어오는 입금 내역뿐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입금한 곳은 바로 준호가 다니는 무역회사였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내 머릿속에서 윙하는 이명이 들렸다. 이건 전형적인 가족 간 부당 내부 거래, 그리고 횡령과 탈세의 정황이었다. 준호의 회사는 자문료 명목으로 시어머니의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쏘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세탁해서 개인 계좌로 빼돌려 흥청망청 쓰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은 고액 증여세를 피하고 준호의 실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설계였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지난 5년 동안 나는 콩나물값 100원을 아끼려고 벌벌 떨었는데 새 옷 한 벌 못 사 입고 거지꼴로 살았는데 저 인간들은 뒤에서 이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며 우리 부부의 피 같은 돈으로 시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우고 있었구나. 나는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추악한 진실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왔다. 시어머니는 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서 매달 100만 원씩 은지에게 송금하고 있었다. 은지의 유학. 알고 보니 어학원 2년 다니고 때려치운 지 오래였다.
나머지 3년은 오빠가 보낸 돈으로 전 세계를 유람하며 놀러 다닌 것이었다. 나는 은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열어 지난 5년의 행적을 훑어보았다. 파리 에펠탑 앞에서 찍은 셀카. 배경은 샹젤리제 거리. 내 단짝이랑 프랑스 여행 중. 한정판 득템 완료. 몰디브의 수상 가옥에서 비키니를 입고 선베드에 누워있는 사진. 그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일본 교토의 붉은 단풍 아래 기모노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엄마가 예약해준 최고급 료칸, 정말 최고야. 미슐랭 레스토랑의 메뉴판 사진. 한 끼 식사비가 내 보름치 생활비와 맞먹는 금액이었다. 이 전체 요리는 그냥 그러네. 지난번 뉴욕에서 먹었던 곳보다 별로야? 사진 한 장, 글과 한 줄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먹다 남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낡아빠진 옷을 기워 입고 병원 복도 바닥에 무릎 꿇고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그런데 은지는 내가 아끼고 아껴서 만든 그 돈으로 공주님처럼 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박수아, 침착해. 지금은 화를 낼 때가 아니야. 냉정해져야 해.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려야 해. 그날부터 나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증거를 수집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회사의 모든 세무 기록을 정리해보니 지난 5년 동안 총 2억 3천만 원의 경영 자문료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세법에 따르면 이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대략 5천만 원 정도였다. 거기에 가산세와 벌금까지 더하면 추징금은 거의 1억 원에 달할 것이었다. 나는 이 자료들을 암호화된 폴더에 꼼꼼히 저장하고 동시에 USB에도 백업해 두었다. 시어머니의 개인 소비 내역도 낱낱이 파헤쳤다. 강남의 모 피부과, 누적 결제액 2,800만 원의 써마지, 필러, 물광 주사 등 안 받은 시술이 없었다. 모 백화점 VIP 소비 내역, 누적 1억 2천만 원의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 가방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다. 제주도 모 카지노, 회원 등급 골드, 누적 환전액 8,700만 원. 8,700만 원. 그녀는 도박으로 8,700만 원을 날렸다. 나는 그 숫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 돈은 본래 우리 가정의 저축이어야 했다.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우고, 미래를 위해 써야 할 돈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허영심과 도박 중독을 채우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탕진해버렸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었다. 배경음악으로는 아주 경쾌하고 축제 분위기가 나는 곡을 골랐다. 이것이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칠순 잔치의 깜짝 선물이었다.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는 다음 달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찌감치 설레발을 치며 200명이 넘는 하객을 초대했고 호텔에서 가장 큰 연회장을 빌렸으며 호화로운 코스 요리와 케이크를 주문했다. 물론 그 모든 비용은 준호의 월급에서 나가는 것이었다. 수아야.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거만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 칠순 날 내가 행사 총괄을 맡아라. 장소 꾸미는 거랑 손님 접대, 식순 진행까지 다 내 몫이야. 네, 어머니. 참, 요즘은 칠순 때 축하 영상 트는 게 유행이라더라. 너도 사람 써서 하나 만들어 와. 아주 감동적인 걸로. 배경음악도 눈물 쏙 빠지는 걸로 깔아서 손님들이 보고 다들 감동해서 울게 만들어라. 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들게요. 그래, 신경 좀 썼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거울을 보며 피식 웃었다. 감동이라. 장담하건대 이 영상은 모든 사람을 아주 제대로 감동하게 만들 것이다. 그 후로 나는 낮에는 잔치 준비를 하고 밤에는 밤새워 파워포인트를 다듬었다. 지난 5년간의 은행 거래 내역, 소비 기록, 부동산 정보, 은지의 소셜미디어 캡처 화면을 전부 집어넣었다.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니 논리가 명확했고 증거는 차고 넘쳤다. 마지막 장에는 활짝 웃고 있는 시어머니 사진을 넣고 이런 문구를 박았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지난 5년 동안 보여주신 재테크의 결과물입니다. 완성된 파일을 보면서 나는 전례 없이 차분한 평온함을 느꼈다. 5년. 지난 5년의 굴욕, 고통, 서름. 이제 드디어 끝낼 수 있게 되었다. 칠순 잔치 당일 아침,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정성 들여 화장을 하고 세탁해서 하얗게 바랜 그 미색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을 한참 동안 연습했다. 준호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그를 깨우지 않고 혼자 집을 나서 호텔로 향했다. 연회장은 이미 세팅이 끝나 있었다. 거대한 붉은 현수막에는 금박으로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칠순 잔치라는 글자가 번쩍거렸다. 무대는 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중앙에는 70개의 초가 꽂힌 3단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나는 음향 장비와 빔 프로젝터를 점검했다. 모든 게 완벽했다. USB는 내 주머니 속에 있었다. 마치 불에 달군 쇠처럼 뜨겁고 단단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맞춤 제작한 짙은 보라색 샤넬 정장을 입고 그 까르띠에 팔찌를 찬 채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해 있었다. 아이고, 형님 오셨어요. 사모님, 오늘따라 안색이 너무 좋으세요. 옷도 정말 잘 어울리시고요. 별 말씀을요. 이 늙은이가 벌써 칠순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호호호. 아부 섞인 칭찬과 웃음소리가 뒤섞여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은지는 몸에 딱 붙는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10cm 키리를 신은 채 양복을 빼입은 남자와 팔짱을 끼고 들어왔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우리 은지 왔구나. 내 예쁜 딸.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렸다. 어머, 옆에는 남자친구니? 아주 훤칠하네. 엄마, 인사해. 태준 씨야. 아버지가 신한그룹 부회장이셔. 부회장님. 아이고, 어서 오게나. 어서 들어와서 앉게. 나는 구석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은지가 내 곁을 지나가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언니, 아직도 그 옷 입고 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거 아니에요? 나는 싱긋 웃었다. 그렇지. 이 옷은 아주 기념비적인 옷이니까. 은지는 챗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재벌이세 남자친구의 팔을 끌고 사라졌다. 준호는 시어머니 옆에 서서 세상 효자 노릇을 다하며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주머니 속 USB를 꽉 쥐고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었다. 시어머니가 거금을 들여 섭외한 방송국 사회자가 화려한 말솜씨로 분위기를 띄웠다. 오늘은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칠순 잔치입니다.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쏟아지는 축복을 받으며 활짝 핀 모란꽃처럼 웃고 있었다. 자, 다음 순서는 며느님이 정성껏 준비한 깜짝 선물 시간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구석에서 걸어나와 인파를 가로질러 무대 위로 올라갔다. 시어머니는 기대와 득의양양함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아야, 내가 뭘 준비했는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네, 어머니. 나는 빔 프로젝터 옆으로 가서 USB를 꽂고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기이할 정도로 침착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하객 여러분, 오늘은 제 시어머니의 칠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대형 스크린이 밝게 빛났다. 첫 화면은 시어머니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아래에는 귀대하신 어머니라는 자막이 떴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배경음악으로 깔리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몇몇은 벌써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다. 시어머니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다. 음악이 뚝 끊겼다. 스크린에 굵은 글씨가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아들 김준호가 어머니께 송금한 내역.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숫자들이 줄지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9년 3월 580만 원. 2019년 4월 580만 원. 2019년 5월 580만 원. 2024년 2월 580만 원. 5년 총 60개월. 합계 3억 4,800만 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3억 4,800? 그렇게나 많이? 매달 580만 원. 그럼 며느리 생활비는 어쩌고? 노인네가 욕심도 많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소비 기록. 강남모 피부과, 써마지 전체 시술 및 필러, 물광 주사. 누적 결제액 2,800만 원. 모 백화점 VIP 내역. 누적 1억 2천만 원. 그 밑으로 샤넬 가방, 루이비통 핸드백, 에르메스 스카프 등 쇼핑 영수증 캡처가 줄줄이 이어졌다. 화면 위로 내레이션 같은 자막이 떴다. 이 모든 돈은 아들의 월급에서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세상에, 저 할머니 혼자서 저 돈을 다 쓴 거야? 며느리는 옷 한 벌 못 사 입는다던데. 너무하네, 정말 너무해. 시어머니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옆에 앉은 친척들이 말리는 바람에 주저앉았다. 화면은 계속 넘어갔다. 제주도 모 카지노, 골드 회원. 누적 환전액 8,700만 원. 장내에서 흡하고 숨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8,700만 원. 도박을 했어? 세상에, 아들 월급을 도박으로 다 날린 거야? 인자한 척하더니 속은 시커멓구먼. 객석에 앉아있던 은지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은지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슬그머니 뺐다. 다음은 여동생 김은지 양의 화려한 유학 생활입니다. 화면에 은지의 소셜미디어 캡처가 떴다. 에펠탑 앞에서의 셀카. 몰디브 수상 가옥에서의 휴가 사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메뉴판. 일본 료칸의 개인 온천. 사진마다 날짜와 사용 금액이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김은지 양의 해외 유학은 어학원 2년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3년은 오빠의 월급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보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은지가 몰디브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환하게 웃는 셀카였다. 그 옆에 자막이 떴다.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매달 준 용돈 100만 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끄지 못해.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음 장을 넘겼다. 마지막으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면에 공무원증 사진이 크게 나타났다. 저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공무원 사원 번호 3547 박수아입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 명의의 자본금 500만 원짜리 무역회사는 지난 5년간 정상적인 거래가 전무했습니다. 유일한 수입원은 2억 3천만 원의 경영 자문료뿐입니다. 이 소득은 단 한 번도 세무신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세법상 이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추징세액과 가산세, 벌금을 합하면 예상 총액은 약 9,700만 원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아래 창백하게 질린 얼굴들을 내려다보았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 모든 자료는 정리를 마쳤으며 언제든 조사국에 정식 제보하여 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괴성을 지르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와 내 손에 든 리모컨을 뺏으려 들었다. 이 배은망덕한 년.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내가 너를 5년이나 먹여 살렸는데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녀를 제지했다. 나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했다. 먹여 살려요.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 지난 5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한 달 20만 원으로 두 사람 입에 풀칠하게 만드셨죠. 저는 남은 반찬 주워 먹고 헌 옷 끼워 입고 생리대 한 팩 사는 것도 손을 벌벌 떨었어요. 제사 때는 하루 종일 부엌 바닥에 무릎 꿇고 전 부치게 하셨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물 한 잔 안 주시고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셨잖아요. 추석 때 손등이 기름에 대어 물집이 잡혀도 손이 느리다며 타박만 하셨죠. 친정엄마가 쓰러져서 수술비가 급할 때 제가 무릎 꿇고 30만 원만 빌려달라고 빌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나는 그때 그녀의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다. 내 부모 아픈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니? 내가 알아서 해. 모든 하객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꽂혔다.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고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걸 은혜라고 부르세요? 나는 차갑게 비웃었다. 죄송하지만 그딴 은혜는 사양하겠습니다. 은지가 혼란을 틈타 도망치려 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그녀를 불렀다. 김은지 씨, 거기 서세요. 그녀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뒤를 돌아보는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아가씨 유학비자 서류 위조한 거랑 현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한 기록도 싹 다 정리해뒀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지금 당장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확인해 달라고 할까요? 은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남자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은지를 한번 쳐다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태준 씨 어디가? 은지가 뒤쫓으려 했지만 웅성거리는 인파에 가로막혔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준호가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다. 내 팔을 움켜쥐는 악력이 어찌나 센지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박수아, 너 미쳤어.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우리 집안을 아주 풍비박산 낼 작정이야? 나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아니요, 김준호 씨, 전 안 미쳤어요. 나는 서류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건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 분할, 채무관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뒀어요. 준호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너 나랑 이혼하겠다고? 네, 이혼이요. 내 목소리는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온했다. 그리고 이건 당신 회사의 횡령 및 상업적 뇌물수수 증거예요. 나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당신 회사랑 어머니의 유령 회사 사이에 오간 돈, 그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위장된 불법 자금 세탁이라는 거 다 조사 끝났어요. 이 증거 제출하면 당신은 기소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운 나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요. 준호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노려보았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선택지 2개 줄게요. 나는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첫째, 지금 당장 여기에 사인해요. 합의서대로 재산 분할하고 깨끗하게 끝냅시다. 그러면 회사 일은 덮어줄게요. 둘째, 사인 안 한다. 그럼 난 지금 즉시 이 증거들 검찰에 넘길 거예요. 당신이랑 어머니랑 손잡고 콩밥 먹으러 가면 되겠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집중되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수아야, 이러지 마, 우리 부부잖아. 부부.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김준호, 당신이 언제 날 아내 취급이나 했어? 지난 5년, 당신 엄마가 날 학대할 때 당신은 모른 척했어. 생활비 좀 더 달라고 사정할 때 당신은 날 무능하다고 비난했지. 우리 엄마 쓰러졌을 때 병원에 코빼기라도 비쳤어? 당신 월급은 몽땅 엄마한테 갖다 바쳐서 명품 사고, 성형하고, 도박하게 만들었잖아. 그동안 나는 5년 된 옷 한 벌로 버텼는데 그게 당신이 말하는 부부야?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다. 내가 뱉은 말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사실이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었다. 사인할 거야, 말 거야? 나는 시계를 확인했다. 딱 3분 줄게. 결정해.
3분 동안 연 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이 막장 드라마를 지켜보았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널브러져 저런 못돼 먹은 년, 천벌 받으련 하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은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울어서 번진 눈화장 때문에 꼴이 말이 아니었다. 준호는 내 앞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3분이 지났다. 결정했어. 내가 물었다. 준호는 눈을 질끈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어 이혼 합의서를 받아들었다. 펜 줘.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건넸다. 그의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이름 석자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다. 서류에 그의 서명이 끝나는 순간 나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에 전율했다. 5년. 지긋지긋한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 나는 이혼 합의서를 챙겨 넣고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하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마친 나는 허리를 펴고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호텔 프런트로 걸어갔다. 저기요, 오늘 잔치 비용 제가 계산할게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손님, 총 800만 원입니다만 일시불로요. 카드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누른 뒤 서명을 했다. 800만 원. 지난 5년 동안 야근 수당과 상여금을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었다. 10원 한 푼 안 쓰고 아껴 모은 돈이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이 돈으로 이 거지 같은 결혼 생활에 체면치레해주는 셈 쳤다. 아깝지 않았다. 영수증을 챙겨 들고 나는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안 서. 박수아, 거기 서라니까. 내가 감히 나한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호텔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계단 위에 서서 나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에서 봄 냄새가 났다. 따뜻하고 상쾌했다. 웃음이 나왔다. 박수아, 오늘부터 너는 자유야.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합의서에 따라 나는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 한 채와 현금 3천만 원을 받았다. 아파트는 15평 남짓으로 작았지만 위치가 좋고 교통이 편리했다. 주말 동안 청소를 싹 하고 간단한 가구를 들여놓고 나니 제법 사람 사는 집 같았다. 이사 첫날 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현실감이 없었다. 이제 진짜 내 집이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준호의 냉대를 참을 필요도 없고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티려고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 된다. 그날 밤 나는 치킨과 맥주를 시켜놓고 바닥에 앉아 펑펑 울었다. 지난 5년 만에 처음으로 속 시원하게 쏟아낸 눈물이었다. 직장 생활은 승승장구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일한 지난 1년 동안 나는 굵직한 탈세 사건을 몇 건이나 처리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연말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고 세무사 자격 시험 지원 대상자로 추천도 받았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주말에는 학원에 다녔다.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충실했다. 반년 후 나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과에서 가장 젊은 유자격자가 되었다. 과장님이 전체 회의 시간에 나를 칭찬했다. 박 조사관의 저 악바리 근성,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해. 나는 단상에 서서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다시는 남의 눈치나 보며 사는 인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까? 나만의 능력, 나만의 자본, 나만의 당당함이 필요했으니까. 시댁, 아니 전 시댁 사람들은 예상대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칠순 잔치 사건이 소문나면서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함께 어울리던 마작 멤버들도 하나둘 떠나갔고 뒤에서 아들 피 빨아먹는 늙은 마녀라고 수군댔다. 석 달 뒤 국세청에서 시어머니의 유령 회사에 대한 정식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내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동료가 슬쩍 귀띔해 주었다. 할머니가 조사받으러 와서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감히 너희들 가만 안 둔다며 난동을 피웠다고 했다. 결과는 뻔했다. 추징금, 가산세, 벌금까지 합쳐 9,700만 원. 현금이 없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주도 별장을 헐값에 팔아치워야 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기절할 뻔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점심을 먹다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인과응보란 이런 거구나. 준호의 상황도 처참했다. 칠순 잔치 스캔들의 파장은 생각보다 컸다. 회사 윗선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준호는 눈밖에 났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상반기 조직 개편 때 준호네 부서가 통폐합되면서 그는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 32살에 백수가 된 것이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번번이 미끄러졌다.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해 내게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했다. 수아야, 너 그거 아니야? 사람들이 뒤에서 날 비웃어 엄마한테 등골 빼먹힌 멍청이라고. 그 잔치 때 일 모르는 사람이 없어. 내 인생 다 망했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부부였잖아. 나는 그의 징징거리는 소리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말이 끝나자마자 딱 한마디 했다. 이번 달 상환일 지났습니다. 입금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혼 합의에 따라 준호는 내가 그동안 썼던 명절 비용, 엄마 병원비, 그리고 5년간의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금을 3년에 걸쳐 갚아야 했다. 총 1,200만 원, 매달 40만 원씩. 이건 빚이다. 10원 한 장 깎아줄 생각 없다. 은지는 더 비참했다. 재벌2세 남자친구와는 그날로 깨졌고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국에서 얼굴 들고 살기 힘들어진 그녀는 홧김에 일본으로 도망쳤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본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산다고 했다. 하루 종일 서서 접시를 닦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는 글을 봤다. 소셜미디어에 진생 참 쓰다라는 글과 함께 거칠어진 손사진을 올렸더라. 그걸 보면서 예전에 내 낡은 가방을 비웃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남 비웃을 거 하나 없다. 준호는 갈 곳이 없어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둘이 붙어 사니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질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 무능하다고 욕하고 아들은 엄마 때문에 인생 망쳤다고 대들고 한 번은 예전에 살던 사택에 짐 가지러 갔다가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는 준호를 봤다. 살이 쏙 빠지고 머리는 덥수룩한 게 영락없는 폐인이었다. 나를 발견한 그가 멈칫하더니 담배를 끄고 다가왔다. 수아야, 무슨 일이시죠? 내 말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다. 나 너랑 얘기 좀 하고 싶은데 할 얘기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랐다. 돈 문제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제때 입금이나 하시고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너 잘 지내는지. 초라한 그의 몰골을 보니 헛웃음이 났다. 아주 잘 지냅니다. 당신이랑 살 때보다 만 배는 더 행복해요. 나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이혼 1년 후 나는 유튜브를 시작했다. 세무서에서 일하다 보니 나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많이 보게 된 게 계기였다. 많은 여성이 결혼 생활 중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시댁이나 남편에게 당하고도 속수무책이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누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채널 이름은 세무사 언니의 결혼 생존 가이드. 결혼 후 재산관리와 법적 권리에 대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취미 삼아 올렸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첫 영상 주제는 월급, 시어머니에게 맡겨야 하나 였는데 조회수가 10만을 넘겼다. 댓글창에는 사이다다, 저도 이렇게 당했어요. 언니 영상 더 올려주세요.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나는 꾸준히 영상을 올렸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똑똑하게 받는 법. 남편이 재산 빼돌린 정황 포착하는 법. 전업주부의 법적 권리 찾기. 가정폭력 증거 수집 매뉴얼. 영상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구구절절한 사연을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조언을 해주거나 전문기관을 연결해 주었다. 반년 만에 구독자가 50만을 돌파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로펌에서 협업 제안이 오고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연락이 왔다. 몸은 바빴지만 살아있음을 느꼈다. 대학 때 내게 돈을 빌려줬던 승준 선배와도 다시 연락이 닿았다. 이혼 직후 나는 빌린 돈 50만 원을 갚고 밥을 샀다. 선배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계좌로 돈을 쏘고 나서야 마지못해 받았다. 나중에 내 유튜브를 보고 선배가 연락을 해왔다. 너 진짜 멋있어졌다. 다 먹고 살려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선배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나중에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 선배를 게스트로 초대했다. 알고 보니 선배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딱이었다. 그 후로 선배는 내 채널의 고정 게스트가 되었다. 구독자들은 우리 둘의 케미가 좋다며 댓글로 러브라인을 응원하곤 했다. 나는 그런 댓글을 보며 그저 웃어 넘겼다. 서두를 필요는 없으니까. 1년 뒤 어느 저녁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이었다. 주제는 결혼 생활 중 경제적 자립이었고 채팅창은 활발하게 올라갔다. 방송 중간쯤 누군가 질문을 던졌다. 수아 언니, 전 남편한테 미련 없으세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미련이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매달 초에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요. 채팅창이 난리가 났다. 무슨 문자요? 설마 재결합, 언니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나는 싱긋 웃었다. 문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달 상환일입니다. 입금해주세요. 채팅창이 사이다. 언니 너무 멋져요로 도배가 되었다. 빠르게 올라가는 채팅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방송을 마치고 장비를 끈 뒤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멀리 한강이 어둠 속에서 유유히 흐르고 수면 위로 도시의 네온 사인이 일렁였다. 나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다. 5년 전 띵드레스를 입고 사랑을 믿었던 순진한 여자아이. 남은 반찬을 먹고 헌 옷을 입으며 버텼던 날들. 제사상 앞에서 무릎 꿇었던 날들. 병원 복도에서 돈을 빌리며 울었던 날들. 베란다에서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책을 보던 밤. 합격 문자를 받았던 순간. 그리고 칠순 잔치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던 그 짜릿한 순간까지.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다. 나는 밤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한 바람이었다. 박수아, 3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세무사, 50만 유튜버. 싱글, 자유, 그리고 행복.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내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웃었다. 가식도, 눈치도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웃음이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